안녕하세요. 저는 33세이고 아직 미혼이며 직장인입니다. 아직 결혼 생각은 없고 친정 부모님과 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는 미혼이지만 한 번 결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결혼한 적이 없는 싱글입니다. 결혼 전 파혼의 아픔은 아마 가장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불행히도 제 경우에는 그런 경험이 없었습니다. 계란빛 삶을 살다 갈라졌습니다. 그 사람과 결혼하기 전에는 연애를 약 1년간 경험했는데 그 사람이 저에게 대부분을 맞춰주는 모습을 보며 결혼해도 잘 대해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다만 가족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은 고민이네요. 문제로 인해 우리는 최대한 간소하게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소박하게 하는 것은 제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결혼 후에 삶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허례허식에 돈을 쓰길 원치 않았습니다. 우연히 코로나로 인해 결혼식 축소하는 추세도 있었고 그 덕분에 가장 숨이 특출난 웨딩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 어려움이 없었다고는 하지만 적어도 결혼 전에 가족들이 저를 괴롭히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후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결혼 신고도 하지 않고 급속하게 이별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알게 된다면 모두 놀라실 겁니다. 사실 남편과 나는 같은 직장에서 만났습니다. 같은 부서는 아니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소개해 달라고 같은 부서 직원을 괴롭힌다고 해요. 같은 여자인 것이 부담스러워 몇 번을 거절했지만 남편은 끈질기게 괴롭혀서 우연을 꾀한 식사 자리에서 여러 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순전히 남편을 통해 나를 좋아한 것 같아서 결국 사귀게 되었고 결혼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과 교제하던 시기에 여러 차례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몇 번을 보고 뭘 좋아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를 대시했는지가 궁금했거든요. 나는 어디가 마음에 들어서 라고 했었죠. 결혼까지 결심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제 나이가 어린 편이 아니고 미모가 특출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첫눈에 반했다는 이야기를 하니 너무 웃겨서요. 왜 첫눈에 반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가 당신을 보자마자 결혼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내 눈에는 당신이 우리 회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여요. 어디서 그런 걸 봤나요? 정말 거짓말처럼요. 우리 사무실에는 제보다 더 아름다운 여성들이 많이 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걸 당신을 보는데 안경이 필요하다고 말하죠. 웃으며 첫눈에 반했다는데 당신과 만나게 해달라고 부서 직원한테 부탁해서 그랬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사실 나쁜 마음이 없었어요. 대시하기 전에도 몇 번 다른 남자가 저에게 들이댔던 일이 있긴 했습니다. 입사할 때 동기가 고백한 적도 있고 사소한 선배가 만나보자고 얘기한 적도 있었지만 제가 철벽으로 대응했어요. 그때만 해도 사내 연애는 너무 부담스럽고 싫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당시 저에 대한 왜곡된 소문이 회사에 퍼져 있었어요. 원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저지만 아침에 늦잠을 자는 바람에 딱 한 번 친정 오빠의 차를 빌려서 회사에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친정 오빠가 전문직 소득자라 돈을 잘 벌었어요. 또한 그 시기에는 미혼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프나 자동차 같은 것들에 흥미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외제차를 몰고 다녔어요. 그러던 중 회사 동료들이 제가 오빠의 차를 타고 출근하는 것을 목격한 모양이에요. 그날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물어보더군요. 누구 차를 타고 온 거냐? 오빠가 누구냐? 나이와 직업이 뭐냐? 집은 어디에 사니? 등등 호기심 많은 질문들에 시달렸습니다. 거짓 대답을 하기엔 마음이 아파서 대충 피해 다녔지만 나중엔 그 소문이 제가 부잣집 딸이고 부모님과 오빠가 전문직의 재력가라는 소문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런 소문을 바로잡는 건 제게 더욱 유쾌한 일이었죠. 그저 가만히 있어서 사실을 알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접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회사 로비에서 내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고 외칠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야만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자연스레 직장 동료들 입에 오르내리는 일이 없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소문이라는 것은 결코 완전히 잊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몰랐죠. 그 소문이 제 인생에 미친 영향이 생각보다 컸다는 걸 깨달았고, 솔직히 말하자면 회사에 퍼진 소문처럼은 아니지만 친정이 못 사는 편은 아니에요. 아버지는 감정평가사이시고 엄마는 중등교사로 퇴직하셨어요. 부자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렇게 풀어지는 것은 아니죠. 서울에 두 채의 집을 소유하시고 재테크도 능통하셔서 현금 자산도 10억 이상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재사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어린 시절에 경제교육을 철저히 받으셔서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소유하고 주식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모은 돈은 대략 2억 가량 되었습니다. 물론 저는 남편을 만나기 전까지 친정의 재산이나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처음부터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예비 남편과 결혼 준비를 하면서 집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기에 저의 명의의 집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사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양가 상견례 전까지 친정 부모님께도 사정을 설명한 후 친정 부모님은 지금 당장의 형편이 그렇다 하더라도 미래 가치가 훨씬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흔쾌히 제 마음을 받아주셨습니다. 물론 그때 남편은 우리의 친정 부모님과 친정 오빠에게까지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매우 잘 대접했습니다. 결혼은 간소하게 하되 살림은 풍족하게 마련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죠. 여자로서는 처음 살림을 마련할 때 욕심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남편은 처음부터 좋은 물건을 사용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무조건 저렴한 물건만을 고집했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주로 견해 차이가 있었지만 결혼 후에는 함께 소비 습관 등을 조율하고 어울리면서 살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때는 없었는데 조금 서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투었어요. 그래도 처음에 마련할 때 좋은 것을 하면 10년 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싼 게 비지떡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시집간 친구들도 살면서 막상 비싼 것을 사는 게 쉽지 않대요. 결국 처음에 장만할 때 꼭 하고 싶은 곳으로 하래. 아니면 볼 때마다 마음에 들었던 물건이 생각나서 짜증이 난다던데. 우리 이사도 안 한다니까. 처음 살 때 내 마음에 드는 것을 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런 말이 어디 있다고? 마음에 드는 걸로 하면 예산이 2배 이상이 듭니까? 살림살이를 2천만 원이 넘게 주고 마련하는 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아이를 낳는다 해도 고장 날 것 같아서 오랫동안 사용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하고 돈을 열심히 모아서 나중에 진짜 좋은 것을 사자. 우리 엄마도 그렇게 하셨거든. 아이를 키우면서 좋은 물건을 사용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고요. 솔직히 목금이 집을 해가는데 2천만 원을 쓴다는 것이 아깝다는 건가요?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만 우선 참았어요. 다른 것들은 간소화하고 결혼 비용을 많이 절약하잖아요. 그 돈으로 사고 싶은 것을 사는 것이 더 현명한 거 아니에요? 친정 엄마는 싸구려 물건을 살지 말라고 하셨어요. 계속 놔두면서 짜증나는 일이라는데 저는 그렇게 하기 싫어요. 이번에는 내 이야기를 들어줘. 다른 것들은 내가 자기대로 해줬었잖아. 그러더니 그 사람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더니 결국은 이렇게 되었어. 일단 예산이 초과되긴 한데 내가 그렇다면 어차피 어떡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자. 정말 고마워. 대신 내가 안목이 좀 있는 편이니까 나만 믿어. 자기 마음에도 꼭 드는 것으로 선택할게. 결국 제 의견을 들어줘서 예민한 편이 혼수장만은 했는데 그때까지도 저는 예빈 남편이 도대체 결혼 비용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나중에 처리하면 그때 살림을 장만하고 결혼 준비하면서 그 사람은 비용 대신 몰래 대출을 받아 충당했다고 해요. 남편은 제게 이 사실을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게다가 결혼 직전에는 이러한 요구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결혼하면 부부 공동재산이잖아. 자기가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 남몰래 대출을 받았거나 하는 게 있을지도 몰라. 우리끼리는 서로의 재산에 대해서 100% 공개하는 게 어때요? 결혼해서 배우자에게 몰래 빚이나 재산을 숨기는 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요? 예비 남편의 말을 심사숙고했는데 그것도 이해가 됐어요. 그래요. 근데 미리 말해두지만 결혼을 했다고 해서 결혼 전 재산까지 공동으로 할 생각은 없어요.
결혼한 이후에 모은 것은 당연히 공동재산으로 삼아야겠지만 그런 것까지 욕심내길 원치 않아요. 제가 먼저 말할까요? 아니면 당신이 먼저 얘기하고 싶으신가요? 그 느낌이 있다면 저와 예비 남편이 가진 재산을 열어보기로 결심했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만 솔직했고 그 사람은 끝까지 거짓말을 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제 재정 상황을 모두 공개했는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알지 못했는데 그 사람은 제게 통장 계좌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을 믿었고 결혼이 한 주일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예비 남편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자신의 재정 상태를 모두 공개했다면 아마도 파혼으로 끝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인간 때문에 내가 교회에서 파혼을 당한 일은 아직도 미워합니다. 결혼 생활은 처음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았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을 때부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결혼 전까지 시어머니가 없다고 할 만큼 잘해주시고 착한 줄 알았던 시어머니였는데 뭔가가 변했다는 느낌이었어요. 원래는 아들을 아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결혼 전에 그렇게 대하지는 않았는데 쟤를 무시하거나 혹은 위협하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식구가 됐다고 생각했는지 저를 함부로 대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혼 직후 시댁 모임이 있을 때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너는 우리 김씨 집안 여자야. 결혼 전에는 공주처럼 살았는지 몰라도 이제는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우리 집 식구 역할을 잘해줬으면 하는 거야. 내 말을 알아듣지? 저는 며느리로서 잘해줬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로 알아듣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살림이 아직 서툴러서 많이 부족한데요. 어머니께 많이 배우겠습니다. 얘는 나한테 뭘 배우라는 소리가 아니야. 내가 너한테 칼해줄 게 뭐가 그리 많겠니? 그저 너만 며느리로서 앞으로 잘 이끌어주면 되는 거야. 너 알다시피 우리 집은 너희 친정처럼 떵떵거리며 사는 집은 아니야. 그건 너도 우리 아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을 거다. 앞으로 너랑 우리 아들이 우리 집안을 이끌어 세우리라고 믿고 있으니까 잘해줬으면 하는구나. 옆에 있던 2살 어린 신우는 아직 미혼이었는데 어머니가 그 말을 하자마자 맞장구를 치면서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언니. 언니 친정은 잘 사니까 굳이 언니가 결혼 전보다 잘하려고 안 해도 사돈 어른들이 다 이해하실 거예요. 당분간 우리 집 자주 와서 같이 밥도 먹고 분위기도 익히고 하는 게 좋겠어요. 신우이는 심지어 친정에 잘할 필요가 뭐 있겠냐면서 시댁이나 자주 오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밤이 되면 어머니의 말도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았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남편 역시 우리 집 가족이 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제부터는 결혼 이전과는 다른 책임과 역할을 맡아야 하는데 며느리의 책무와 엄격한 기대 때문에 부담스러웠어요. 기분이 점점 나빠지는 순간 남편이 말했어요. 정말로 부담스럽지 말았으면 해요. 우리는 이제 결혼한 신혼부부니까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 남편이 개입하여 더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지만 기분이 여전히 좋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날 이후 정확히 한 달이 지난 후부터 어머니와 남편이라는 2사람은 오히려 저에게 더 가깝게 느껴졌어요. 노골적으로 돈을 원하는 요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몰래 짜여있는 게임판 속에서 왜 결혼을 한지 어떻게 되자마자 시댁에 내 돈을 보태야만 하는 상황으로 가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 첫 번째 사건은 한 날 있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저에게 이야기를 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은주야, 네이션 오픈 준비를 하는 걸 알고 있지? 이제까지 다른 사람 밑에서만 일해왔어서 큰 돈을 벌지 못했고 건강도 좋지 않아서 잠시 쉬고 있었어. 하지만 괜찮은 가게 위치를 찾아왔는데 보증금이 5천이고 월세가 150이래. 위치가 딱 상가 1층 모퉁이에 너무 좋더라고. 그래, 잘 됐네. 뭐든 자기 사업을 해야 돈을 버는 건 맞아. 계약은 했대. 근데 계약금이 문제야. 자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약금을 덜컥 붙였는데 문제는 보증금이 좀 모자란 것 같아. 아니, 아가씨는 나의 30이 넘어서 보증금 할 돈 5천만 원이 없는 거야. 당신은 잘 모를 거야. 내 동생이 전에 만나던 남자놈한테 사기를 크게 당해서 4천만 원을 날린 적이 있거든. 그래서 대출을 받으러 은행을 갔는데
그만 신용대출이 한도가 안 나온다지. 어머, 어떻게 해야 할까? 어머니가 좀 못 도와주시나 봐요. 엄마, 돈이 어디 있나요? 그런데 말인데, 이번에 제가 3천만 원 정도만 도와줄 수 있을까요? 물론, 그 돈은 보증금으로 사용될 거라서 도망가는 돈이 아니에요. 대신 3천만 원에 대한 이자는 매달 당신께 주도록 할게요. 남편은 돈을 기다렸다고 대신 돈을 달라고 했어요. 큰 돈을 갑자기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현금이 넉넉하게 있어서 딱 3천만 원만 도와줄게요. 내 동생이 정말 감사할 거예요. 결혼한 지 2달도 채 안 된 채로 대뜸 가게 보증금을 3천만 원이나 도와주라는 상황이 좀 이상했어요. 돈이 부족하다면 가게 계약을 포기하는 게 이치에 맞는 일은 아니지. 믿을 곳을 생각하고 급하게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분이 안 좋았다고요. 그만, 미안한데 그것은 곤란해. 나한테 돈 맡겨둔 것도 아니면서 앞뒤를 살피지 않고 계약한 건 아가씨의 잘못이잖아. 갑자기 돈을 요구하면 나는 군말 없이 그냥 내놔야 하는 거야. 그건 경우가 아니지. 3천만 원이 네 집 아이 이름도 아닌데요. 이자를 매달 준다고 했는데도 그래? 그리고 당신 그 많은 돈 중에서 그거 좀 빼준다고 거절하는 것도 아니면서 가족끼리 왜 그러지요? 이번 일은 나도 갑자기 말한 게 아니었어요. 미안하지만 한 번 도와주면 앞으로 당신의 시어머니와 동생들이 얼마나 고마워할지 모르겠어요. 나도 우리 부모님과 상의해볼까 생각 중인데 내 돈이긴 하지만 이게 적절한 조치인지 물어봐야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더니 남편은 펄쩍 뛰더라고요. 여보, 우리 집 문제는 왜 처갓집에 들어가야 하는 거야? 이제부터 당신은 우리 집 사람이야. 금전 문제는 부부가 결정해서 해결하는 거야. 결혼했다면 당신 역시 부모님의 의견을 따라야 해. 당신이 그러면 돈을 보태주는 게 싫다는 건가? 그런데 순간 남편의 말에 말이 막혀버렸다고요. 일단 생각해 보기로 했는데 주말에 시댁에 가서 의논하기로 했어요. 웃긴 건 신우와 어머니는 제가 당연히 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남편이 돈을 주기 힘들 것 같으니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말하자 신우와 어머니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돌변하는 걸 보고 놀랐어요. 통화 중이 어렵다는 거니 내가 기꺼이 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우리 딸이 많이 서운하겠다. 어쩌지? 아, 그럼 다른 데서 돈을 구해봐야겠구나. 죄송해요, 어머니. 저는 가족 간의 돈 거래는 하고 싶지 않아요. 금방 돌려받는 것도 아니고 한참 묶여있는 돈일 텐데 자 받는 것도 사실 불편하고요. 그런데 신우이는 토라진 듯 환한 얼굴로 한 번 절을 하더니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남편이 바로 따라 들어가 달래는 듯 했는데 저는 역시 가시방석이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하는 말이 잘 들리진 않았죠. 그런데 아가씨가 순간 소리를 질러서 제가 듣고 맞았습니다. 누가 지던 공짜로 달래 그냥 잠깐 빌려 쓰겠다는 거잖아. 오빠, 아무래도 헛짓은 게 아니야.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오빠 마음대로 되는 만만한 여자는 결코 아니야. 뒤에서 뭐라 하는지 다 듣진 못했지만 여기서 지 돈이라고 하는 건 제 돈을 말하는 게 분명했죠. 그리고 무슨 헛다리를 펼치던 중이었습니다. 신우이가 나와서 화가 나더라고 했어요. 돈을 받아달라는 태도에 대해 공손하게 거절했고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다투던 기억이 납니다. 그날은 남편에게 사과한 다음 다시는 돈 문제를 급하게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하지만 그런 요청이 무색하게도 일이 생긴 후 어머니가 더 직접적으로 많은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때쯤 저는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고 운이 좋게도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은 자랑스럽게도 어머니께 제가 돈도 많이 벌고 부자이 되었다는 능력이 더 좋다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기뻐하는 얼굴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삐진 표정을 짓고 계셨는데 제게 퉁퉁거리며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통장에 돈도 많으나 월급도 많은데 너는 좋겠다. 원래 결혼하면 돈 주는 남자가 치고 있어야 하는 법인데 내가 자꾸 막아서니까 우리 아들이 너보다 일이 더 안 풀리고 기가 죽는 것 같구나. 결혼한 부부가 너무 칼같이 너의 것과 내 것을 하는 것 아니야? 너희 친정에서는 그런 살았는지는 몰라도 우리 집에서는 그렇지 않아.
우리 집은 서로 어려우면 내 돈 따지지 않고 서로 돕고 살았어. 저번 일은 갑작스러워서 내가 그랬다고 해? 하지만 앞으로는 너도 내 일이 아니라고 딱 자르는 것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가 서운해하셨다는 것은 알지만 제가 결혼하고 바로 그런 돈을 요청하면서 당황했어요. 그때도 언급했지만 가족 간 돈 거래는 피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해요. 알았다, 알았다. 아무튼 제 의도는 가족끼리 너무 가지고 따지면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였어요. 그것만 숙지해 두시고요. 어머니의 얘기가 길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취지였어요. 앞으로는 따지지 말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놓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솔직히 어머니가 제 통장에 돈을 언급하신 것도 놀라웠어요. 결혼 전에 서로 재산 상황을 공개하는 건 어때요? 하지만 부모님에게는 서로의 구체적인 사정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점이 이해하기 어려웠어요. 어머니께서는 남편이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이 모든 것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은 시댁을 멀리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부터 집이 20분 거리에 가깝다는 이유로 자주 방문하라고 하시는 말에 거절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명절은 피할 수 없었고 결혼한 지 5개월 뒤 첫 명절이 다가왔는데 어머니는 명절 전에 함께 전도를 붙이고 제사 준비를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하는구나. 네, 신우도 같이 도울 거니까 전날 아침에 올 수 있니? 아침에 일찍 제사 지낼 거니까 그날 하루는 같이 집에서 자고 아침에 제사 지낸 다음에 내 친정에 가라. 네 어머니, 오전에 일찍 갈게요. 제가 따로 준비해 갈 건 없나요? 없어. 내가 다 준비해 놨으니까. 음식 다 하고 마실 맥주나 넉넉히 사오렴. 저는 어머니 말대로 맥주만 넉넉하게 사서 시댁에 일찌감치 갔습니다. 오후까지 열심히 제사 음식 준비하고 앉아서 맥주를 마셨는데요. 오래간만에 마셔서 그런지 제가 좀 취하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사실 술을 잘 못하기도 하고요. 여보, 나 지금 오랜만에 술 마셔서 알딸딸하게. 당신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취한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방에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요. 당신은 들어가서 눈 좀 붙이고 저는 엄마랑 한 잔 더 할게요. 아이고, 당신은 맥주 한 캔 마시는 것만으로 얼굴이 그렇게 빨개진 거예요. 술을 못 마신다면 그만두는 게 좋겠네요. 내 할 일은 없으니 들어가서 자세요. 살짝 취해도 괜찮아요. 이제 방아 하늘의 안정을 위해 신경 쓸 필요 없으니. 아침에 음식 만들기로 힘들었던 저는 남편이 쓰던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의 집은 오래된 빌라라 구조상 거실을 중심으로 방이 둘러싸인 형태입니다. 잠시 눈을 붙이려고 했지만 갑자기 들리는 웃음소리와 신우이의 높은 목소리 톤 때문에 숙면이 끊겨버렸습니다. 잠자리가 바뀐 것도 이유였고 잠시 정신을 차리고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가려고 했을 때 문 손잡이를 돌리려는 순간 멈칫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나가려는 도중 방 밖에서 들리는 시어머니의 대화가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너, 저것들 재산 다 뺏을 준비는 잘 되고 있지네. 마누라 잘 구워 삶고 있는 거 맞아. 성격도 고분고분하고 고집도 없다는 말에 그런 줄 알았는데 성격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내 말대로 된 게 하나도 없잖니. 대체 뭐가 남편의 뜻이었다는 건지 궁금해진 마음에 나는 시어머니와 식구들의 대화를 더 듣기로 결심했습니다. 순간 이 대화는 녹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퍼뜩 들어 그때부터 핸드폰으로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좀 기다려요. 제발. 지금 우리 결혼한 지 1년도 안 된 거예요. 몰라요. 결혼하자마자 계속 돈 내놓으라고 하면 세상에 어느 여자가 알았다고 나름 갖다 바치겠냐고요. 제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작업해야 하는데 왜 조급하게 일을 망치려고 해요? 내가 쟤랑 어떻게든 엮어보려고 결혼 전부터 얼마나 공을 들였는데 대출까지 해가면서 원하는 살림살이 다 마련하느라 진짜 피똥 싸는 줄 알았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은주 보증금 해달라고 그런 건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가 성급했어요. 그 뒤로 집사람이 우리 집에 가는 거 계속 피한 거 모르세요? 그건 내가 어떻게든 돈을 빼내겠다고.
그 말만 믿고 그러는 게 아니겠어? 어차피 내게 가는 재산이 일부는 나중에는 내게 들어올 텐데 마누라가 될 것은 사실 맞는 거야. 기다리기만 하면 되고 게다가 그것도 10년이나 20년이 걸릴 일인데 우리가 이기 위해 기다리면서 조금씩 돈을 빼내야 하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거야. 오빠, 내가 한 가지 좋은 생각이 있는데 들어봐. 20년이나 너무 오래 살기도 했고 나이 들어서 엄마가 힘들어할 것 같다고 세현이한테 말해봐. 하지만 빌라를 팔아도 돈이 모자라니까 내가 보태주는 게 어떨까? 나중에는 공동명의로 해주겠다고 말이야. 그럼 최소한 돈이 뜯기는 걱정은 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나중에 공동명의 해도 되지. 언니, 인간만 있으면 단독 명의로 돌리는 게 어때? 내 생각은 조금씩 씩씩씩 해보자. 언니도 빼내고 우리도 덕 좀 볼까? 좋아. 그럼 이번 기회에 진짜로 이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빌라 부동산 내놓고 아파트 알아보겠어? 그래. 나는 말만 들어도 좋다. 집이 빨리 안 팔릴 텐데 어떡해?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집이 안 팔려도 좋은 집 나오면 따지지 말고 계약부터 해야지. 내가 마누라 살살 구슬려서 돈 달라고 할 테니 걱정 마세요. 저는 시가 식구들의 대화를 녹음하면서도 손이 덜덜 떨리지 않았습니다. 혼자 내 편 없는 적진으로 들어간 느낌이었습니다. 집 식구들을 만나 소름 끼쳤습니다. 추측컨대 남편이 결혼 전부터 저에게 고의로 접근했던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회사에서 제가 부잣집 딸이라는 소문이 돌아다니던 것이 그 인간이 접근하는 이유가 되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때야 이해가 가더라고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저에게 시내 보증금 및 이런저런 돈을 요구한 것들이 그냥 사소한 일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 집 식구들은 저의 재산만 빼갈 생각을 하는 한 통속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모든 대화를 녹음한 후 그대로 저장하고 1시간 정도 지나 남편이 제가 이미 잠든 줄 알고 제 옆에 있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눈 떠보니 이내 코를 골며 잠이 들었지만 나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가 시킨 대로 제사를 지내고 뒷정리를 한 후 친정으로 갔습니다. 차마 부모님께 말을 걸 수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찾으려고 했지만 뾰족한 생각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속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시가 식구들의 추악한 속내를 알게 되어 결혼 생활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상황은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들에게 똑같이 보답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별다른 티를 내지 않고 생활했습니다. 만약 시부모님 집에 가자고 하면 군말 없이 갔어요. 물론 그 집 식구들은 몰랐겠지만 그때부터 모든 대화를 녹음해서 남겼습니다. 그리고 기회를 잡기 위해 기다렸어요. 그 집 식구들은 참을성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라서 분명히 빠른 시일 내에 어머니 집에 관한 얘기를 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남편이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분위기를 조성했어요. 저번처럼 좀 얘기하자는 말에 저는 무시하며 응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말해. 내가 들을 수 있는 것만 말해. 그랬더니 너한테 진짜 미안한 말을 해야 하는데 이번엔 꼭 도움이 필요해서 엄마한테 말해야겠어요. 집 문제인데 너도 봤겠지만 엄마가 사시는 집 환경이 너무 좋지 않아. 배관도 오래되었고 가장 큰 문제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엄마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이사 가게 도와주고 싶어 하지. 어머니가 나이가 들면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질 테니까 말이에요. 사실 엄마께서 봐놓은 집이 있고 비록 조금 비싸지만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 집을 구입하고 싶어 하지만 돈이 부족한 게 문제야. 빌라를 팔아도 빨리 사라지진 않을 거니까. 당신도 날카로운 직감이 있어서 내 이야기를 잘 이해하시는군요. 이번에 도와주면 아파트를 당신과 어머니의 공동명의로 해드릴게요. 그러면 당신이 손해를 보지 않으시죠? 네, 그래요. 명의로 하니까 마음이 놓입니다. 도와주신다면 얼마 정도의 금액이 필요한가요? 도와주셔야 하는 금액이 조금 많은 편인데 아파트 값이 4억 정도 나가더라고요.
당신께서 2억 정도만 부담해 주실 수 있나요? 정말 제가 보유한 자산을 정확히 맞추어 이야기하는군요. 놀라워하는데 차마 말하지 않고 그냥 진행하겠다고 하겠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공동명의로 해주신다는 약속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빌라가 팔린 다음에 남은 금액을 맞추어 계약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돌아가고 나서 계약하는 것보다 계약금을 미리 내는 게 더 안정적일 것 같아요. 돌려받으면 어쩌려고 그래? 괜찮아. 그 집 놓치면 안 돼. 일단 계약해놓고 잔금 날까지 무조건 팔아봐야지. 시세보다 싸게 내놓으면 금방 팔리니 걱정 마. 제가 돈을 보태주겠다는 말은 득달같이 시어머니 위로 들어가더군요. 다음날 시어머니가 바로 전화가 와서는 공지사를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는 진짜 우리 식구들이 되었구나. 진작에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암튼 내 덕에 이제는 나도 좋은 집에 한번 살아볼 수가 있겠구나. 고맙다. 고마워. 내 어머니가 좋아하시니 저도 좋네요. 이제 어머니 빌라만 빨리 팔리면 되겠어요. 내가 부동산에 3천만 원 싸게 내놓을 테니 빨리 팔아달라고 했어. 아마 금방 팔릴 것 같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 시누이는 그날 이후 연신 싱글벙글이었고 저에게도 너무 심하게 인위적으로 보일 정도로 너무 잘해주셨어요. 하지만 시가 식구들과는 달리 저는 속으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잔금을 치르는 날에 큰 한 방을 먹이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이 모르게 갈라설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말대로 시세보다 싸게 내놓은 집은 2달도 안 되어 팔렸습니다. 어머니의 이사 날짜는 한 달 후였는데 시간이 금방 흘렀어요. 어머니는 이사하는 것이 신나셔서 집에 있는 오래된 물건은 다 버리기로 했습니다. 새 물건을 사오겠다고 하셨던데요. 마침내 어머니가 아파트로 입주하는 날이 다가왔는데요. 어머니 이사 전날 남편이 몇 번이고 확인하고 있네요. 여보, 내일 잔금 치른 거 알지? 부동산에서 전주인하고 만나기로 했어. 당신, 미리 돈 빼놓는 거 잊지 마. 금액 크니까 이체 안 될 수도 있는데 풀어놓는 게 좋을 거야. 내일 나랑 같이 부동산 갈 거지야? 여보, 미안한데 같이는 못 갈 것 같아. 내일 오전에 급한 일이 있거든. 시간 알려주면 바로 부동산으로 갈게. 그럼 12시까지 와. 잔금 치르는 거야. 이삿짐 넣을 수 있어? 최대한 빨리 와줘. 알았어. 박수, 드디어 내일이구나. 내일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이 인생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거야. 되겠네. 그렇군요. 어머니하고 온주가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당신이 도와주어서 가능한 것이지. 정말 감사합니다. 남편의 감사한다는 말에 씁쓸하게 웃었을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집주인을 위해 짐을 빼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이사를 돕느라 시댁에 있었고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친정으로 왔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이 아마 그 인간 가족과 마지막으로 만나는 날이 될 거라고요. 부모님은 제 말을 듣고 처음에는 믿으려 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녹음된 것을 들려드리니까요. 제가 지각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내용을 보다 명확히 표현한 것입니다. 나는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얼마 후 부동산에서 약속한 시간을 5분 넘기자 남편이 전화했어요. 당신, 뭐 해? 오늘 12시에 잔금 내야 하는 거잖아. 빨리 와. 지금 다들 당신만 기다리고 있어. 남편의 말을 듣고 저는 참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잔금, 글쎄. 내 돈으로 당신 어머니 집 잔금을 낸다는 게 왜 그렇게 이상한 건지 몰라. 나 마음이 바뀌었어. 그 돈 못 보태줄 것 같아. 그러자 전화기 너머에서 난리가 났어요. 당신, 미쳤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돈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 어머니는 어떡해요? 이미 빌라 잔금도 다 받았고 당신이 돈을 주어야 아파트 열쇠를 받을 텐데요. 당신이 웃는다면 제가 돈을 주지 않으면 이사를 못 간다는 건데 지금이라도 은행에 달려가 대출을 받던가. 제가 싫다는데요. 당신은 무슨 강도인가요?
왜 이렇게 당당하게 내놔라는 건데요? 여보, 당신이 왜 갑자기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전에 말했잖아요. 당신 명예를 해주겠다고. 당신이 돈을 허공에 날리는 게 아니라 나중에 집을 팔면 다 받을 수 있는 건데요. 걱정 말라니까. 글쎄,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없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건 아니겠죠. 나는 이제까지 모든 것을 알고 참고 기회를 엿봤어요. 당신의 가족들이 나를 속여 이용하고 먹은 것들이 다 나도 알아요. 하지만 제 기분도 한번 느껴보세요. 똑같이 돌려주는 거거든요.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아? 당신이 우리 집과 제 재산을 노리고 고의로 접근했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 재산을 몰래 빼앗으려는 계획도 알아요. 어떻게 알았냐고요? 문자로 보내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전화를 끊고 그 사람에게 녹음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아마 부동산에서는 난리가 났을 겁니다. 제가 도와줄 돈만 믿고 대출을 받았겠지요. 알아보지도 않았다는 게 뻔했다고요. 이미 빌라를 사는 상황인데 잔금을 못 낼 경우 아파트는 들어갈 수 없겠죠. 장기 효과를 조정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다들 패닉에 빠졌을 겁니다. 그날 저녁에 남편이 집에 없다는 걸 알고 친정으로 달려왔다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우리 아빠는 들어온 그 사람에게 손에 잡히는 화분을 던졌습니다. 옷에 흙이 묻은 채 서 있는 남편은 일단 무릎부터 꿈찔렀지만 엄마와 아빠는 냉담히 대처했어요. 자네가 우리 집에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는 다 알아. 이야기할 것도 없이 지금 우리 딸 집에서 짐 싸서 나가. 딱 사올 줄 알겠네. 그 안에 안 나가면 강제로 쫓겨날 줄 알아. 오늘은 어머니의 생신이었는데 잔금을 못 치르는 바람에 짐은 전부 창고에 보관하고 갈 곳이 없으세요. 잔금은 제가 어떻게든 대출 받을 겁니다. 제발 그때까지만 어머니가 우리 집에 계시지 않을까요? 자네는 도대체 천지분간이 안 가는 건가? 우리 딸에게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우리 딸 집에 어머니랑 같이 있겠다는 말이 나와. 그 말을 듣는데 뻔뻔한 것도 정도껏이어야지.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빠. 역시 어이가 없으신지 뒷목만 잡고 계셨습니다. 당신 집에 사는 것을 싫어하여 이야기하는 거라서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아야 할 거예요. 나는 단지 외출하고 싶어 하는데 아직 법적으로 부부관계에 있는 것을 알아주셔야 해요.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으므로 남자 사이의 관계는 아닙니다. 만약 집을 나가지 않으면 주거침입으로 경찰을 불러야 할지도 몰라요. 다행이지만 우리 부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시어머니는 아마 모르셨겠지만요. 남편은 친정집에서 울면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했는지 본인이 결혼할 때 산 물건을 싹 빼가 버렸다는데요. 제 물건이 없어지지 않았는지 걱정되어 꼼꼼히 집을 뒤집어 보았습니다. 다행히도 훔친 것은 없었어요. 저에게 시큼한 속내를 드러낸 후 남편은 꽁무니를 빼고 도망치는 듯하게 말하며 신기하게도 심오한 신호로부터는 전혀 연락이 없었습니다. 누가 불리한 상황인지는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친정 부모님은 다행이라며 결혼신고를 아직 안 한 채로 잘 정리하라고 하셨지만 그 사람을 내쫓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제가 소송이나 고소를 고민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신데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만약 그 사람들한테 해코지라도 당하면 어쩌려고 그래? 인생에서 그냥 똥 한 번 밟고 지나가는 게 더 좋지 않겠니? 엄마도 하나지만 왜 가만히 있는 거니? 다 내가 잘못될까 봐 걱정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너도 똑같이 그 사람을 왜 가만히 둬야 하는지 모르겠어. 약 올렸다며 그걸로 만족하자. 응, 엄마. 그래도 가만히 이대로 정리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그 인간이랑 그놈 가족들 아마 다른 사람한테 또 사기치게 뻔해. 나는 너무 큰 배신을 당했는데 겨우 그 정도로 넘어가라고 하니?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다 할 거야. 알아보니까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어도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은 상대에게 물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철저하게 계획적으로 저에게 접근했고 사기성인은 결혼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습니다.
물론 제가 녹음해 놓은 대화가 결정적인 증거였으니 다른 증거는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결혼식을 올린 것과 관련된 비용 처리 및 내 돈, 부모님의 돈이 들어간 것에 대한 이체 내역 등을 첨부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동시에 위자료도 청구했습니다. 전 남편과 끝낸 후 1년이 지났지만 소송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해서 그분과의 일에 대한 보복을 원합니다. 제가 승소하면 그냥 월급을 압류하더라도 모든 것을 회수할 것입니다. 지나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돈을 잃는 것보다 배신감을 느낀 것이 더 큰 상처입니다. 따라서 힘들지만 소송을 통해 에너지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아마 나의 마음을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나의 결혼은 황망하게 끝났지만 더 사이다 같은 결론을 위해 조금 더 힘을 보태겠습니다. 나의 파혼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나의 어리석은 결혼 이야기를 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마치겠습니다. 혹시 저에게 조언을 해주시겠다면 인생 선배님들의 말을 절대로 흘려들리지 않고 마음에 새겨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